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서종욱의 법대로 10월 25일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국정감사,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중반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아무래도 법사위가 핵심 쟁점들이 다 다뤄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축출 움직임이 노골화됐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재판 속행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장이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본인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이재명하고 그 연수원 동기고. 그런데 법제처장이 이재명이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이 모든 범죄 혐의가 전부 다 무죄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게 법원의 그 관료잖아요. 관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 무죄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재판을 자기가 판사도 아니고 전부 게 무죄다라는 거는 뭐 명백하게 정치 중립을 어겼다 이렇게 보고. 전임 법제처장이 이완규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유일하게 연수원 동기 윤 대통령 한 명이에요. 그때 그 헌재 재판관 됐다가 임명됐다가 못 갔죠. 지명됐죠. 지명됐다가 나중에 이재명이 그 철회해버렸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 명 가지고 이완규 법제처장 얼마나 연수원 동기를 썼다 했잖아요.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를 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연수원 동기가 정성호 법무장관, 그다음에 법제처장 조원철, 그다음에 낙마했지만 오광수 민정수석, 그 처음에 임명했었죠. 그다음에 차정희 국가교육위원장, 그다음에 이찬진 건감원장, 그다음에 차지훈 유엔 대사, 유엔 대사까지. 와, 동기만 제가 고위직만 7 장관급만 7명. 근데 한 명 쓴 거 가지고 그렇게 공개하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동기라도요. 공무원이 국감에서 그렇죠. 무조건 이게 자기 판사도 아니면서 무죄라는 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그 징계 사유다. 탄핵 사유로 봐요. 탄핵, 그렇고 이게 탄핵 사유죠. 탄핵 사유고, 이것뿐이 아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좌파 정권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법제처장이 했는데, 원래 법제처장이 하는 일이 뭐죠? 원래는 이제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입법. 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면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을 시행규칙. 이런 게 이제 뭐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없느냐 이런 거 이제 그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부의 법령 해석 이것도 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법률 전문가들이 가는 아주 중요한 게 그 부서인데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때 이준숙 방통위원장 유튜브 나가가지고 뭐 좌파는 뭐든지 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정치 중립이라고 난리치잖아요. 뭐든지 하죠. 지금 실제로 소환하고 이 정도면 수사 사유다. 그렇네. 그렇잖아요. 공무원법 위반 아닙니까? 수사해야 되네. 수사 사유다. 이렇게 저는 탄핵과 수사 사유를 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을 방탄을 위해서 뭐 선거법을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법원을 없애버린다든가. 그리고 또 배임죄를 없애고 하는데, 이런 데 이제 직접적으로는 간전을 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같은 것은 그것이 또 이렇게 손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법률 제안하잖아요. 다 이것도 검토하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 발의를 하는 게 입법부가 발의하는 거 있고 정부가 발의하는 거 있으니까. 입법부는 거의 안 되고 요즘 이재명 정권에서는 거의 행정부에서 발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법제처장인데, 여기 나와서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이 받는 모든 죄는 무죄다. 자기가 변호사잖아요. 자기가 그 대장동하고 백현동 위례 신도시 이 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뭐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쳐도 그거를 국회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번에 제가 전현희 그거를 보니까 법사위에서 그때 선거법 가지고 이재명이 유죄 취집하기 한순간 선거법을 본인이 전현희가 자기 질의 시간 내내 완전히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이 과연 이 국정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재명 변호하는 법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뭐 제재를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뭐 국회의원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무죄일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유죄인지 뭐 재판해보자니까. 그렇지. 저는 무죄라 주장하는 사람도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유무죄라면 가려보자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재판해서 무죄해주라 이거지. 재판을 해야지. 예. 일단 재판하자 이거예요. 예. 저는 이게 무조건 유죄라고 주장 안 합니다. 왜 재판을 중단하느냐. 차라리 무죄면 무죄 받으라. 예.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계속 자기 사건 다 조작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야당이라서 야당을 탄압을 하느라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젠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집권자인데 어떻게 감히 무서워서 자기가 사건 조작한 게 법원에서 유죄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유죄를 낼 수는 없죠. 법원이 법대로 하겠죠. 그러면은 사건 조작됐다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집권자니까 재판 하자고 해야죠, 자기가. 예.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재판 안 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거를 다 털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조은철 그 중에서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재명 그 개헌안에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잖아요. 예. 개헌이고 뭐 대선 후보 때도 계속 공약을 했는데 4년 연임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거 연임이 이재명에게도 해당되느냐 하니까는 원래 이 조항에는 그 당해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고쳐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 고쳐버리면 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민이 결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부칙 하나 바꾸면요. 13년 하는 겁니다. 13, 지금 5년 다 하고 4년. 부칙 하나 바꾸면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게 경고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추미애가요. 좀 조원철 막 나무라는 것더라고. 추미애가 너무 그렇게 이게 막 오해 사게 논란이 일으키지 마라. 지금은 논란이 없지 않냐. 지금은 이게 그 현직 대통령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추미애가 다음 꿈이 대통령이잖아. 자기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13년을 못 기다리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또 이게 추미애가 이재명한테 완전 찍혔구나. 자기가 다음 차기 대통령 하려는데 갑자기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이 말은 게 헌법만 통과되면 이재명이 13년 한다. 그렇죠. 이러니까 그게 추미애가 아주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냐. 맞아요. 혼내듯이.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추미애의 꿈이 뭔지 알았죠.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게 아니네. 아니 추미애가요. 국회의장이 무조건 따난 당상이에요. 다음은 의원식에 모르면 하반기에. 예. 추미애밖에 없잖아요. 없죠. 저번에 하려 했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국회의장은 마지막 공직이에요.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어려워요. 그렇죠. 당직도 나가고. 국회의장 하면 다음에 뭐 정치 안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나가면 대통령 나가잖아요. 다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추미애 꿈은 국회의장은 거저 따난 당상인데 이걸 포기하고 경기도에서 가서 딱 4년 하고 다음에 대선 지켜야 한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국민의 뜻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자기들 뜻입니다. 지금 모든 걸 국민을 팔잖아요. 무슨 뭐 조의대 축출도 국민의 뜻,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국민의 뜻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자기들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거 진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 하게 되면은 나라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뭐 그 전에 뭐 재판 속행돼서 저는 끝날 거라고 저는 계속 보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을 보면은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속행될까봐 아예 자기 범죄 사실을 전부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공소 취소나 면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컨트롤 타워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 법제처장도 그렇고 곳곳에 다 심어놨잖아요. 국정원 기조실장도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를 심어놓고 그런데 또 그 국회 변호사들을 자기 변호사들을 포진을 시켜서 이 박균택이나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최종 목표는 아무래도 자기가 여기저기 다 움직여서 임기 중에 그러니까 임기 후에도 재판을 안 받도록 하는 그게 목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이재명이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재명이 쓴 자서전 같은 거 책 있잖아요. 제가 꼼꼼하게 보는데 집주직이면 백전 백승이니까. 근데 법조인 중에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 전 처음 봤어요. 겁쟁이다. 보세요. 처음에 검사사칭했죠. 그렇죠. 벌금 놓은 거예요. 그런데 형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강원도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는 도망 안 가요. 벌금형 벌금형 나오잖아. 그런데
강원도로 도망갔는데 형의 주민등록번호 외워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공무방해 있죠. 이번에 이기인 씨가 그 깠잖아 개혁신당에. 막 쳐들어가 공무방해인 거. 성남시 이해. 예. 근데 그때는 도망을 갔는데 그때는 이게 목사 이해학 이인영의 장인어른입니다. 이인영 구로구에 그 목사 지하 숨었다 했다가 실제는 이게 20대 미혼녀 집에 숨었다고 김부석이 한 게 그때예요. 그 20대 미혼녀가 지금 뭐 김현지 나이는 이야기가 딱 맞죠,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김부선 씨가 근데 김우선 씨가 이야기한 거. 그때도 중요한 거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도 도망갔네. 그때도 이게 벌금 나왔어요. 도망갔다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계엄할 때 있죠. 아 숲에 숨은 거. 숲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한준호방에 가 숨었어요. 그렇습니다. 수행. 그러니까 나중에 이재명 때문에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겁이 많고 도망간 사람이 처음 봤는데, 근데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5년 금방 완전히 뭐 아침 이슬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화살처럼. 그렇죠. 그렇잖아. 5년 뒤에 징역 20년, 15년씩 받으면 교도소 가는데 불안해가 잠이 안 올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범한 척해도 진짜 저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은 보다 처음 봤다니까. 벌금면 가지고 2번 도망친 사람.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잠이 이번에 지금 재판은 전부 징역 15년, 20년이잖아. 그렇죠.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임기 중에 떨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그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감옥 가기 싫은 거네, 그러니까는. 이거 벌금이면 도망가는 사람이. 뭐 이게 뭐 이제 대통령 말쯤 내가 망명할지 어디 뭐 중국이나 북한으로 도망갈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준용 재판도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당장 그 자기 임기 중에 재판이 안 열리도록 하는 것도 그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그 5개 재판 중에서 특히 그 선거법 같은 거는 바로 속행만 되면 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열리지 않아야 되니까 조희대를 무조건 축소를 하라고 막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안 열린다고 해도 사법부로 완전히 장악해서 안 열린다고 해도 임기 끝나면은 저는 그 임기 이대로 가도 레임덕 오면은 만약에 그 제대로 이제 그 이 국정을 제대로 하다가 레임덕 오면은 그때부터 여권 안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 재판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간신히 겨우겨우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 무서운 거죠. 그 다음부터 5개 그대로 속행해야 되고, 이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그 저기 특가법이잖아요. 징역 10년 이상. 이런 거니까 지금 이것을 털기 위해서 온갖 그 수단을 다 쓰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그리고 또 이 그러니까 판사들을 겁박하면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이 어떤 일종의 보복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위압을 행사했다고 해서 은근히 엄희준이 그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검사죠. 그리고 대북송금 이 박상용 이것은 이화영을 뭐 술자리 그 검찰청 술자리 이거를 마치 기정살세라 해가지고 이거를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바로 그것을 또 받아서 법 왜곡죄를 또 운운을 했습니다. 판사하고 검사하고 전부 다 이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지금 직접 본인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자기 그 범죄를 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엄희준 검사는 지금 특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 정성호 장관이 제가 상설 특검. 상설 특검 2개를 하는데 하나가 이제 그 관봉권에 띠지 있잖아. 분실했다고. 이게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놓잖아요. 그렇죠. 이걸 특검하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쿠팡. 거기 엄희준이가 원래 중앙지검의 반부패 1부장 할 때 대장동 사건, 백현우 사건을 다 했죠. 엄희준, 그다음에 강백신 2명이거든요. 근데 엄희준이가 이제 그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온 제 지역 후배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핵심인데 이 쿠팡 사건이 뭐냐 하면요. 쿠팡에 왜 일용직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일주일에 한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이제 상근이 돼요. 그래서 1년 일하면 퇴직금 한 달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11개월 일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한 달 안 했다. 15시간 이상. 그러면 그때 영을 해가지고 또 1년 안 하면 퇴직금 안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업 규칙이 일용직 근로자한테는 배달원 한테는 불리한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서 쿠팡에
시정해라. 그렇지. 그럼 이게 뭐 보통 11개월 그렇게 하고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한두 달 쉬더라도 예. 계속 이게 이어줘라. 퇴직금제라. 이어주라. 이어줘라. 예. 근데 이것도 할 말이 퇴직금이라는 게 이어주는 건 없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쿠팡도 할 말이 많아. 근데 쿠팡 사장이 제 친한 선배 법조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혹시 유착해가지고 쿠팡을 봐줄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규정을 해석하는 문제잖아요. 퇴직금 처벌은 고의로 악질적으로 퇴직금 안 줄 때 예. 월급 안 주면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규정 취업규칙 바꾸면 되니까. 이래가 지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사검사가 막 국감에 넣어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막 이게 외압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그 문지석 검사죠. 어미존 부천지청장이 마치 그 폭언을 하고 했다. 뭐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거죠. 이게 검사가 막 넣어가지고 막 문지석 예, 검사인데 예, 예. 이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난리 나가지고 예, 예. 안 그래도 어미준이가 눈에 가시고 어미준이 왜냐면 잡혀갔다. 탄핵할라 했잖아요. 탄핵 그 청문회까지 그 예,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법왜곡죄로 처벌해라. 이러면서 이게 이번에요. 특검을 도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철 특검. 예, 그게 상철 특검은 부천지청장이 어미준, 예. 차장검사가 김동인데 네. 김동희도 그 성남에서 이재명 수사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둘 다 때려잡아라. 예, 예, 예. 이게 사적 보복이에요. 야, 이제 또 상철 특검까지 다 그쪽으로 상설 특검 이용을 두 개를 지금 예, 예. 했다니까요. 예. 특검 공화국이 됐어요. 특검 공화국이죠, 완전히.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재명이 계속 이 자기 이 본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법 왜곡죄 있잖아요. 예. 법 왜곡죄가 이게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계속 이제 법사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처리를 안 하고 그때 한때는 법 왜곡죄를 이 판검사에 다 적용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판사들한테 그때 잘 보여야 되니까 판사들은 뺀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판사들을 압박을 해야 되는 또 판사들을 집어넣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법 왜곡죄가 원래 독일에서 이게 만들어졌던 거죠. 2차 대전 나치 때 부역을 했던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뭐 사심제도 뭐 독일이 하지 않냐. 예, 예, 예. 독일 뭐 법외국제 독일이 있지 않냐. 예, 예. 자국이 독일 걸 그냥 전체 사법 체계를 안 보고 그냥 이게 무조건 도입하면요. 예, 예. 귤이 이게 황하 건너면 탱자가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이 법외국제가 독일에서 뭐 독일은 나치에 대한 악몽이 있잖아요. 예. 청산하는데 그때 판사들 중에 부역자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을 하는데 뭐 증거를 위조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예. 특별한 요건일 때 처벌 조항이 있는데 실제 적용되는 게 요즘은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법외국의 대표적인 게 증거를 위조하는 거예요. 증거 위조가 법 왜곡이겠죠. 대표적인 검사든지 판사들도.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도 우리 법 외국하고 똑같은 행위를 그렇죠, 처벌한 그렇죠. 게 있어요. 예, 예. 지금도 직권남용, 예. 증거 위조, 뭐 다 있잖아. 다 하죠. 굳이 지금 왜곡이라는 개념을 번역하다 보니 예, 예. 그러면 이게 뭐 공직선거법에 유무죄 있잖아. 예, 예. 해석이 달리잖아. 예, 예. 이것도 왜곡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게 남용돼가지고 독일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독일의 귤이 예. 탱자가 탱자가 돼버리는 돼버리는. 그 예. 취지라든지 요건이 예. 전혀 다른 예. 법이 되는 이거는 예. 명백하게 판사들이 7년 이하거든요. 아마 이게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 왜곡죄를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묵혀놓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묵혀놓고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건데 요즘 저는 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좀 일종의 뭐 시간 싸움이 다시 들어갔다. 이 재판 속행하는 거하고 아니면 이제 그것을 다 털기 위해서 뭐 형사소송법도 바꾸고 선거법도 바꾸고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먼저 완성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양쪽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재명 재판이 먼저냐 아니면 재판 트는 게 먼저냐 이건데 어쨌든 이 재판이 공론화가 저는 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재판 체계가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김대웅이죠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국민의힘 의원 송원석 누구죠? 국민의힘 의원 질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게 이재명의 임기 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냐,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 발언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왜냐하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이재명 파기환송된 게 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김대웅도 그렇고 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그들에게 물으니까요. 검찰은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이랬더니 뭐 왜 항고 안 하냐? 현실적 방안이 좀 현실적으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 뭐 항고 있잖아요. 항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실적이라는 게 이재명에 겁난다는 거죠. 그렇죠. 눈치 보이잖아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그랬더니 뭐 추미애가요. 정진우 위원장을 혼내더라고. 아니 현실적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뭐냐.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84조. 헌법 84조에서 당연히 못하는 거지. 그런데 무슨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뭐 마땅치 않고 저쪽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진우도 마찬가지고 김대웅도 마찬가지예요.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헌법에서상 이건 당연히 재판하는 게 맞는데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고 지금 있다. 대통령이 이러니 현실적인 대응이 재판을 어떻게 강하게 제게 밀어붙이냐. 우리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전부 다 저는 비겁한 우리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 앞에 굽어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법리적으로 재판해야 된다. 우리 하겠습니다. 이 말 하면요. 바로 탄핵당하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뭐 현실적으로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응 방안이 우파 중에도 있다니까. 저 봤더니 아이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재판 재개할 수 있겠냐? 이런 패배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이 많다니까. 재판을 재개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재개하게 만들어야죠. 설마 하겠냐? 뭐 이런데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 재판 못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대통령 뽑아줄 때서 이게 재판하지 말라고 면죄부 준 건 아니잖아요. 국민 64%가 재판해야 된다고. 아니, 재판해가 무죄 받으면 대통령하고 유죄 받으면 내로라는 게 국민 뜻이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해라는 거 아니에요. 유죄 때리라는 게 아니고 재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면 그냥 재판 대통령하고. 아니 다 그 뭐 검찰에 다 사건 기소에 조작했다면서요. 그럼 재판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김어준 방송에서도 계속 이거를 이제 주제로 다루고 어제 그 양부남은 재판 재개하겠다고 나서는 판사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지금부터 세기를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좌파들이 지금 김어준 TV나 좌파들이 계속 재판 재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볼 때 못하게 오히려 이제 예방 주사처럼 막으려고 계속 재판 재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오늘 제가 또 오니까 서초역에서 조희대 탄핵이라고 끊으려고 지금 막 촛불 행동이 그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지금 난리거든요. 아마 그 좌파 쪽에서 볼 때 조희대가 있으면 언젠가 인사권을 통해서 재판 재개할 거다. 이걸 막아야 되니까 조희대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재판 재개를 못하도록 계속 미리 우리 계엄한다니까 계엄 못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좌파 쪽에서 계속 재판 재개할 수 있다. 조희대가 재판 재개한다. 그러니까 조희대를 탄핵에 끌어내리라.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좌파가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 재판 재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재판 재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재명 무서워서 못하겠다. 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스탠스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봅니다. 재판 재개.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이상민 고인이 된 이상민 전 의원이 그 작고하기 사흘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치권 권력자가 하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 뭐 분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거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느냐. 판사들이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들 요즘 그 희망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1월 달에 인사를 하니까 지금부터 어느 법원에 어디 갈 거냐 희망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즘 이게 판사들 중에 이렇게 해야 돼 인사를. 내가 여기 서울이나 수원에 가면 형사부에 지원하겠다. 이재명 재판부. 이러면 그런 사람을 임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인사권.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권이잖아. 그렇죠. 이걸로 강직화 원칙. 소심 판사를 이재명 재판부에 교체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탄핵이 되겠느냐. 재판한다 해서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그렇게 되면 뭐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거예요. 원래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렇겠죠. 재판을 재개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침해된다. 84조 위반이다. 헌재로 가져가면 그럼 이게 헌재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하여튼 중요한 건 헌재든 대법원이든 최종 법원이 최고 법원이 한번 판단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지금 하급심에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5년 동안 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현재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수당으로 있고 현재 자기 뭐 김상환인가요? 그 헌재 소장 자기 사람으로 다 꽂아놨잖아요. 과거에 건순일 그 재판 거래할 때 대법관 하면서 무죄 해준. 그러면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묵혀놓고 있지 말고 끄집어내자는 겁니다. 그럼 끄집어내서 하자는 겁니다. 대법원이든 헌재든 정확하게 이 문제 중요하니까 선례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뭐 저는 맞습니다. 1차적으로 이 대법원의 책무라 보고요. 헌재도 양심적으로 가면요. 이게 중단된다고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편향돼도 부끄럽잖아요. 나중에 역사에 남고 자기 기록에 남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2부에서 앞부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시간이 많이 돼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고 그다음에 저 특검 이 문제하고 특검이 지금 거의 저는 동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국민의힘 내부 문제도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